제 아내를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제 아내를 정말 내 손으로 경찰에 넘겨야 하나 하고 말입니다. 누구보다 착하고 순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믿었던 제 아내. 그런데 잠들기 전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건 40년 전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미제 살인 사건의 수배 전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려진 몽타주 속 여자의 얼굴이 지금 제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아내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 식구는 단 한 명도 오지 않았고 지난 35년 동안 졸업 앨범이나 어릴 적 사진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죠. 그저 고아라서 말 못할 사연이 있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떨리는 손으로 몽타주 사진을 들이밀자 아내는 그 자리에서 하얗게 질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과연 제 아내는 40년 동안 신분을 세탁하고 숨어 산 희대의 살인마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상상조차 못한 기막힌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마침내 밝혀진 진실 앞에서 저는 그만 땅을 치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부부에게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마지막 장면에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일요일 밤이었어요. 저는 박성호, 은퇴한 지 3년째 되는 65세의 평범한 남자예요. 30년간 전력회사에서 전기기사로 일했고 지금은 월 180만 원의 연금으로 아내와 둘이서 조용히 살고 있죠. 자식은 없어요.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느새 그것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죠. 요즘은 옛날 사건을 다루는 영상들이 자주 떠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상들을 여러 개 봤나 봐요. 그날은 40년 전 미제 살인 사건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1985년 한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이었죠. 피해자의 이름은 이정화, 당시 27세였어요.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용의자로 지목된 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한 명뿐이었습니다. 영상이 진행되면서 몽타주가 화면에 떴어요. 긴 생머리, 갸름한 얼굴, 그리고 오른쪽 눈 아래 작은 점 하나.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김영숙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니, 떠오른 게 아니라 겹쳐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영상을 껐어요. 화면이 꺼지고 침실이 어둠에 잠겼죠. 아내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어요. 눈을 감아보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 얼굴이란 게 다 비슷하지 않나요? 특히 몽타주 같은 건 더 그렇죠. 저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그날 밤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 우리 집 식탁은 35년째 크게 달라진 게 없죠. 아내는 말수가 적은 편이에요. 그것도 35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 잘 잤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40년 전 살인사건 용의자를 닮았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아내와 함께한 세월을 돌아보기 시작했죠. 우리는 1990년도에 결혼했어요. 제가 30살, 아내가 28살이었죠.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웃을 때도 소리내어 웃지 않았고 화를 내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죠. 연애 기간은 6개월 정도였어요. 그때도 아내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형제는 없다고 했죠. 고향은 경상도 어느 작은 도시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깊이 묻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는 다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는 친정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죠. 명절 때 고향에 가자고 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볼 사람도 없는걸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과거는 아픈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온 사람. 그런 사람에게 과거를 들추는 건 잔인한 일이라고 여겼죠. 학창 시절 사진도 없었어요. 결혼 앨범을 만들 때 아내 쪽 사진이 딱 3장이었어요. 증명사진 2장과 혼자 찍은 사진 1장. 그게 전부였죠. 옛날 사진은 다 버렸어요. 보면 슬퍼지기만 해서요. 아내는 그렇게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아내를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아내는 성실했고 다정했고 조용했죠.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을까요? 왜 결혼식에 아내 측 하객이 단 3명뿐이었을까요? 왜 전화 한 통 받는 법이 없었을까요? 아내는 늘 집에만 있었어요. 이웃 아줌마들이 등산 가자고 해도 안 갔죠. 부녀의 모임도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시장 갈 때도 모자를 눌러 쓰고 나갔습니다. 사람 많은 데가 불편해서요. 아내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저 내성적인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과묵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건 숨기는 삶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삶이었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이건 내 착각이야. 그 영상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한번 의심이 시작되자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는 다시 그 영상을 찾아봤어요. 이번엔 다른 미제 사건 영상들도 함께 봤죠. 혹시 몽타주가 다 비슷하게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요. 1980년대 사건들의 몽타주를 여러 개 봤어요. 다들 달랐습니다. 어떤 건 퉁퉁한 얼굴이었고 어떤 건 각진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 1985년 사건의 몽타주만은 제 아내와 너무 닮았어요. 특히 그 점이요. 아내의 오른쪽 눈 아래에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어요. 작고 둥근 점.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매일 봐온 점이었죠. 저는 영상을 끄고 거실로 나왔어요.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조용하고 성실하고 차분했죠. 문득 생각이 났어요. 며칠 전 마트에서 있었던 일이요. 아내와 장을 보고 계산하는데 계산원이 아내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계산원이 말했어요. 아내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동네 사시는 분 닮은 건가 봐요. 제가 대신 대답했죠. 아내는 장바구니를 들고 먼저 나갔어요. 밖에서 기다리는 아내의 얼굴이 창백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땐 그냥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누군가에게 알아보일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3일째 되던 날 저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목욕하러 들어간 사이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35년 부부 생활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짓이었어요.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찾았어요. 주민등록 초본, 등본, 혼인신고서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죠. 하나하나 펼쳐보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1987년 주민번호 변경 기록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은 기록이었죠. 보통 사람들은 평생 주민번호가 바뀌지 않으니까요. 1987년. 그 살인사건이 일어난 게 1985년이었어요. 몽타주가 공개된 게 1986년이었죠. 그리고 1987년에 아내는 주민번호를 바꿨습니다. 시기가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무슨 서류 찾으세요?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욕을 마친 아내가 서 있었죠.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연금 서류 좀 확인하려고. 또 거짓말이었어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아내의 뒷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국그릇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죠. 입맛이 없어? 제가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요. 아내는 억지로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하지만 삼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유튜브를 켰어요. 그 영상을 다시 봐야 했어요. 이번엔 끝까지 봤습니다. 영상 속에서 당시 담당 형사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미 은퇴한 노인이었죠. 우리는 여성 용의자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몽타주까지 공개했죠. 하지만 그 여자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요. 형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증발한 여자. 그리고 1987년에 새로운 주민번호로 다시 태어난 제 아내.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 아내가 잠든 척하고 있는 게 느껴졌죠.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어요. 아내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서관에 갔어요. 1985년 신문 기사를 찾아보기 위해서였죠. 요즘 도서관에는 옛날 신문을 디지털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군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1985년 11월 3일자 신문. 거기 있었습니다. 27세 여성,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피해자 이정아 씨는 자택 거실에서 머리를 다친 채 쓰러져 있었다고 해요. 발견한 건 남편이었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아내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정아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1958년생 이정아를 찾아봤죠.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전국에 수십 명은 되는 것 같았어요. 잠깐 안도했어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하지만 기사를 더 읽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11월 5일자에는 더 자세한 기사가 있었어요. 현장에서 20대 여성의 지문 발견, 용의자 행방 묘연.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의 지문을 발견했다고 해요. 피해자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20대 초반 여성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 여성은 사건 직후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기사에는 피해자의 주소까지 나와 있었어요. 경상남도 진주시. 아내가 고향이라고 했던 곳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11월 12일자 몽타주가 신문에 실렸어요.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죠. 눈 아래 점 하나가 선명했습니다. 피해자 동생, 행방불명, 살인 용의로 수배. 기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피해자의 남편은 비통해하고 있다. 경찰은 동생을 찾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현상금 500만 원. 당시로선 집 한 채 값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기엔 충분한 돈이었죠.
저는 몽타주를 그린 화가에 대한 기사도 찾아봤어요. 1980년대 당시 몽타주 제작 방식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목격자나 관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린다고 했죠. 그럼 누가 이 몽타주를 설명했을까요? 피해자의 동생을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기사를 더 뒤지다가 작은 단서를 찾았어요. 11월 8일자 기사였습니다. 피해자 남편, 처제 몽타주 제작에 협조. 남편이 직접 경찰에 가서 처제의 인상착의를 설명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눈 아래 점까지 정확히 알려줬다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처제를 찾으려 했을까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사가 뚝 끊겼어요. 12월에 작은 기사 하나가 더 있었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성은 끝내 잡히지 않았어요. 사건은 미제로 남았죠. 저는 프린트 버튼을 눌렀어요. 모든 기사를 출력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손에 든 봉투가 납처럼 무거웠어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아내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왜 도망쳤을까요? 정말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아내는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응, 그냥 산책 좀. 세 번째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아내를 계속 관찰했어요. 아내는 밥을 입에 넣고도 삼키지 못하고 있었죠. 뭔가 목에 걸린 것처럼요. 요즘 밥을 도통 못 먹네? 제가 물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아내가 대답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5일째 되던 날 저녁 무심코 말을 꺼냈어요. 계획한 건 아니었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예전 사건들 영상이 자주 보이더라고. 40년 전, 50년 전 사건들. 아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물소리만 철벅거렸죠. 그래요? 아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응, 신기하더라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서. 요즘 사람들은 뉴스에서 다 보잖아. 그땐 몰랐을 텐데.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죠. 그냥 설거지를 마저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10시쯤이었어요. 욕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물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그건 울음소리였습니다. 아내가 욕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억눌린 꾹꾹 누르는 소리였죠. 마치 소리내면 안 되는 것처럼요. 40년 동안 참아온 것처럼요. 저는 욕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노크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아내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한참 후 울음소리가 멈췄어요. 물소리가 들렸고 아내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감기 기운이 있나 봐요. 아내가 말했어요. 또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저도 모른 척 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웠어요. 저도 옆에 누웠죠. 침실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둘 다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내가 숨기고 있는 건 비밀이 아니라 죄책감이었다는 걸요. 그것도 아주 무겁고 아주 오래된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수 없었죠. 누군가에게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본 형사의 이름을 기억했어요. 오정민 경감.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죠. 검색해보니
3년 전에 은퇴했다고 나왔습니다. 72세, 저보다 7살 위였어요. 전화를 걸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만약 아내가 정말 범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을 제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을 돌린 끝에 오정민 씨의 연락처를 알아냈죠.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정민 경감님이신가요? 저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혹시 1985년 이정화 씨 사건 기억하시나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기억하죠. 왜요? 한번 뵙고 싶습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요. 다음 날 저는 오정민 씨를 만났어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찻집이었죠. 오정민 씨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 사건 이야기를 왜 궁금해 하시는 거죠? 오정민 씨가 먼저 물었어요. 저는 준비해간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내의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이 혹시 당시 용의자와 비슷해 보이나요? 오정민 씨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닮긴 했네요. 눈 아래 점까지요. 이 사람이 누군데요? 제 아내입니다. 오정민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결혼은 언제 하셨나요? 1990년입니다. 아내분 본 적은 어딘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경상도 쪽이라고만 들었어요. 그리고 1987년에 주민번호가 변경됐더군요. 오정민 씨가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을 바라봤죠. 그 사건 말이에요. 오정민 씨가 입을 열었어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여자가 정말 범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어떤 점이 이상했나요? 현장 상황이요. 피해자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뒤통수를 심하게 다쳤죠. 하지만 흉기는 없었습니다. 주변 탁자 모서리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밀쳐서 넘어진 건지 다툼 중에 넘어진 건지 애매했죠. 오정민 씨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지문이 나온 그 여성,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했죠. 범인이 아니었다면 왜 도망갔을까요? 정당방위나 우발적 사고라면 당당히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럼 왜 그 여성을 용의자로? 남편 쪽은 그땐 알리바이가 확실한 줄 알았죠. 출장 기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확인이 허술했어요. 동선 검증도 제대로 안 했고요. 오정민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 사건 너무 빨리 결론이 났습니다. 누군가는 그 여자가 범인이기를 바랐던 것 같았죠. 누가요? 피해자 남편 말입니다. 그 남자는 수사 내내 계속 동생을 찾으라고 압박했어요. 자기가 직접 현상금도 걸었죠. 마치 뭔가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정민 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남편 평소에 술 먹고 거칠게 구는 소문이 있었어요. 이웃들이 부부 싸움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위에서는 그런 거 캐지 말라고 했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뒤집어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오정민 씨가 해준 마지막 말을 계속 곱씹었어요. 제 생각엔 말이죠. 그 여자는 범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범인이 되어야 했던 사람이었죠. 누군가에겐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쯤이었어요.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 속 서류들이 무거웠습니다. 지금 당장 꺼내서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아내가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평범한 저녁 식탁이었죠.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아내도 마주 앉았죠. 밥그릇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떴어요.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내려놨죠. 왜 안 드세요?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은?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내도 밥을 한 숟가락도 뜨지 않고 있었거든요. 저도 입맛이 없네요. 아내가 말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밥상을 사이에 두고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5분이 지났을까요? 10분이 지났을까요? 제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었어요. 물어봐야 한다는 생각과 모른 척하고 싶다는 생각이요. 35년이에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혹시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세월 동안 제 곁에 있던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거짓으로 저를 대한 적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믿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몽타주 사진, 주민등록 초본, 신문 기사들. 하나하나 식탁 위에 펼쳐놓았어요.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들고 있던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소리가 식탁에 울렸어요. 이게 뭐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식탁 위 서류들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이 사람 당신이지? 저는 몽타주를 가리켰어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985년 11월 3일 이정화 씨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20대 여성. 1987년 주민번호 변경. 1990년 우리 결혼. 저는 차근차근 말했어요. 35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친정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사진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고, 과거도 없었어. 마치 1990년부터 갑자기 생긴 사람처럼.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데? 제가 물었어요.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럼 왜 도망쳤어? 이름은 왜 바꿨어?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 전부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범인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진실이 뭐야? 제가 물었어요. 아내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죠. 아내는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아내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이영숙이에요. 아내가 입을 열었어요. 이정화는 제 친언니였어요. 6살 차이였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어요. 그 후로 언니가 저를 키웠죠. 아내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물을 닦고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는 저한테 엄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학교 준비물도 챙겨주고 아플 때 간호도 해주고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저를 키웠죠.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는 21살에 결혼했어요. 형부는 성실해 보였어요. 직장도 괜찮았고요. 처음엔 다 좋았어요. 언니가 행복해 보였죠. 저도 기뻤어요. 언니가 드디어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1년쯤 지나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끔 언니 집에 놀러 갔거든요. 밤에 자고 있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형부가 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거였어요. 언니는 말도 못하고요. 다음날 아침 언니한테 물어봤죠. 괜찮냐고요. 언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부부 싸움이라고요. 아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처음엔 그냥 부부 싸움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언니 얼굴에 멍이 생기기 시작했죠. 팔에도 멍이 있었어요. 넘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형부가 때리는 거라는 걸요. 언니한테 왜 도망가라고 하지 않았어? 했죠, 여러 번. 하지만 언니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본인만 조심하면 된다고. 그리고 결혼한 여자는 참고 사는 거라고요. 그게 1985년이었어요. 언니의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형부는 술만 먹으면 폭력을 휘둘렀죠. 언니는 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알까봐요. 주변에서는 몰랐대? 다들 착한 남편이라고 했어요. 밖에선 웃고 인사 잘하고 성실했으니까요. 집안에서만 괴물이었죠.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다들 형부 편만 들었죠. 아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해 11월 2일이었어요. 형부가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3일 동안이요. 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죠. 너무 무섭다고 형부가 없을 때 도망가고 싶다고요. 저는 바로 달려갔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었던 거야? 11월 3일 아침이었어요. 언니랑 같이 짐을 싸고 어디든 떠나려고 했죠. 저희 둘이 함께. 아내가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어요. 형부가 돌아온 거예요. 출장 일정이 바뀌었대요. 하루 일찍 돌아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짐 싸는 걸 봤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형부는 미친 듯이 화를 냈어요. 어디 가려고 하냐고, 누가 허락했냐고요. 그리고 언니한테 달려들었어요. 저는 말렸어요. 형부 팔을 잡았죠. 하지만 형부가 저를 세게 밀쳤어요. 저는 벽에 부딪혔고요.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형부는 언니를 벽 쪽으로 밀었는데 언니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죠. 그리고 언니가 그대로 쓰러졌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났어요. 저는 언니한테 달려갔어요. 깨우려고 했어요. 언니, 언니하고 불렀죠. 하지만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도 감고 있었고 숨도 안 쉬는 것 같았어요. 형부라는 사람은? 형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다가와서는 제 목을 잡았죠. 아내가 목을 쓸어내렸어요. 내가 했다고 해라. 내가 언니를 밀었다고 하라고요. 안 그러면 너도 지금 여기서 죽인다고요. 그리고 내 동생까지 다 죽일 거라고요. 동생이 더 있었어? 당시 중학생이던 남동생이 있었어요. 진수라고요. 형부는 그의 이름까지 대면서 협박했죠. 제가 입 다물지 않으면 동생도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죽일 거라고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말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형부는 진짜로 그럴 사람이었어요. 언니도 죽였는데 저야 말할 것도 없었죠. 동생까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겠다고요.
그러고 나서는 형부는 제게 집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기다리라고요. 자기가 출장에서 돌아온 척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리고 경찰이 저를 찾으러 오면 도망가라고요. 왜?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고요. 저만 있으면 경찰이 저만 쫓을 거니까요. 형부는 깨끗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죠.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집에 갔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형부가 저까지 죽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 집에서 도망쳤죠. 동생한테 전화해서 친척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절대 집에 오지 말라고요. 그렇게 도망친 거구나. 네. 몇 주를 숨어 지냈어요. 찜질방, 여관, 친구 집. 돈이 떨어지면 일용직 일을 했죠. 그러다가 신문에서 제 몽타주를 봤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부는 경찰한테 제가 범인이라고 했나 봐요. 출장에서 돌아와 보니 아내가 죽어 있고 처제가 도망갔다고요. 현장에 제 지문도 있었으니까 경찰은 믿었겠죠. 형부는 직접 현상금까지 걸었어요. 그렇게 당신이 범인이 된 거고. 네. 저는 완전히 사라져야 했어요. 이름도 바꾸고 주민번호도 바꾸고 과거도 다 지워야 했죠. 2년 동안 전국을 떠돌았어요. 숨어서요. 그렇게 1987년에 새 사람이 됐어요. 김영숙으로요. 동생은 연락을 끊었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것도 모를 거예요. 전화도 안 했고 편지도 안 보냈어요. 그게 동생을 지키는 길이었으니까요. 형부가 동생을 통해서 저를 찾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하루도 편하게 산 적이 없어요. 매일 꿈에서 언니를 봤어요. 피 흘리면서 쓰러진 언니를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오늘 잡힐까 두려웠죠. 길을 걸을 때도 마트 갈 때도 항상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당신은 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 과거를 캐묻지도 않았고요. 그냥 저를 믿어줬어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숨기고 살았어요.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마저 저를 떠나면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아내의 고백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옆에서 아내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식탁에 앉아서 모든 서류를 다시 펼쳐놓았어요. 몽타주, 신문기사, 주민등록 초본. 이 종이 조각들이 제 아내의 35년을 좌우했죠.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결정하셨어요? 아내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만약 내가 신고하면 당신 인생은 오늘로 끝나는 거겠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또 물었어요. 그날 이후로 당신은 하루라도 편하게 산 적이 있었어? 단 하루도요. 밤에 편히 잠든 적은 없어요. 말했잖아요. 꿈에서 계속 언니가 나와요. 매일 밤요. 언니가 저를 원망하는 꿈이요. 왜 자기를 못 지켰냐고, 왜 도망갔냐고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당신은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고, 그리고 동생을 지키려고 했고, 그게 잘못인가?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언니를 버렸어요. 언니를 그대로 두고 도망쳤어요.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무덤에도 못 갔어요. 40년 동안요. 저는 천천히 서류들을 모았어요.
하나하나 접어서 봉투에 넣었죠. 그리고 그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동안 받은 40년의 벌이면 충분해. 제가 말했어요. 더 이상은 안 돼. 당신은 이미 40년 동안 매일 죽는 것보다 더한 벌을 받았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진실은요? 형부는 지금도 잘 살고 있을 텐데요. 그 사람은 언젠가 자기 죗값을 받을 거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잖아.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이나 갈까? 아내가 저를 보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요, 40년 동안 숨기고 산 사람이에요. 살인사건 용의자였던 사람이고요. 당신은 용의자가 아니지. 당신은 피해자야. 제가 말했어요. 가자. 가서 바람 좀 쐬자.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11월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어요. 35년 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요. 어디로 갈까? 제가 물었어요.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묘에 가고 싶어요. 40년 만에요.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함께 가주신다면요. 우리는 곧바로 경상도로 향했어요. 긴 버스 여행이었죠.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이 길을 마지막으로 온 게 1985년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못 왔어요. 올 수가 없었어요. 묘지는 한적한 야산에 있었어요. 잘 관리되지 않은 것 같았죠.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아내는 언니의 묘를 찾았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찾았죠. 묘 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언니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울음을요. 언니 미안해요. 이제야 왔어요. 너무 늦었죠. 40년이나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왔어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게요. 아내가 묘비를 쓸어내렸어요. 먼지를 닦아냈죠. 언니, 저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 사람이 저를 지켜주겠대요.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언니도 이제 편히 쉬어요. 저는 아내 곁에 서서 묘비를 바라봤어요. 이정화, 1958년생, 1985년 사망. 27년의 짧은 생이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영숙이 남편 박성호입니다. 이제 영숙이를 제가 지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편히 쉬세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내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평생 못 왔을 거예요. 이제 매달 올 수 있어. 같이. 네. 그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고 어떤 사람은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그 벌은 40년 동안 이어졌죠.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가해자가 잘 살고 피해자가 벌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제 아내가 받은 40년의 벌이면 충분하다는 걸요. 이제 우리는 함께 그 무게를 나눠지고 갈 겁니다. 그게 부부니까요. 그 후로 아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집 밖을 나가는 걸 두려워했죠. 하지만 이제는 이웃 아줌마들이랑 가끔 차도 마셔요. 시장 갈 때도 모자를 안 쓰고 나가요. 그리고 밤에 조금씩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지만 예전보단 훨씬 나아졌죠. 악몽을 꾸고 깨면 제가 아내를 안아줘요. 괜찮다고, 다 지나갔다고요.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일이에요.
저도요. 제가 대답했어요. 35년 동안 당신 곁에 있어서 행복했어요. 앞으로도요. 이제 겨우 35년인데, 앞으로 35년이 더 있어. 100살까지 살아야지. 아내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은, 걱정하지 않은 그런 웃음이었어요. 40년 전 숲의 전단지 속 그 여자는 범인이 아니었어요. 그저 언니를 지키려다가 자신이 희생당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40년 동안 그 죗값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그 여자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김영숙, 제 아내예요. 그리고 저는 평생 그 곁을 지킬 겁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40년이라는 시간을 죄인처럼 숨어 살아야 했던 아내, 그리고 그런 아내를 위해 법보다 사랑을 선택했던 한 남편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만들며 저는 남편의 이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당신이 받은 40년의 벌이면 그걸로 충분하다. 정작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고 있는데 피해자였던 사람이 평생을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자신을 벌하며 살아야 했던 현실이 참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구독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편 박성호 씨였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40년의 고통이면 충분하다고 느끼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인생의 연륜이 깊으신 여러분이 솔직하고 따뜻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도 참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면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